네, 국어 강사 김태진입니다. 바탕 모의고사 오답률 높은 주요 문항을 해설합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이 지문을 원활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경기 안정화 정책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경기 안정화 정책.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는 건 경기 변동의 폭을 줄이는 정책을 얘기하는데 경기 상황과 그 다음에 정책의 시행 주체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침체기에는 확장적 정책을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과열기에는 경기의 거품을 좀 꺼뜨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긴축적 정책을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 주체에 따라서 구별을 해보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재정정책의 시행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입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나 시험으로 완전히 엘리트 소리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가지 시험에 도전하면 됩니다. 한국은행 그리고 행시재경지. 그럼 경제학 시험으로는 국내에서 엘리트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쌤 생각에는 행시재경지보다는 한국은행 입사 시험이 조금 더 까다로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정부의 이 정책 수단은 뭐냐면 바로 조세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이 있겠죠. 예산 지출. 자,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은 바로 정책금리입니다. 현실에서는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죠. 기준금리. 자, 둘 중에 이 두 상황 중에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자, 경기 침체기에는 여러분 세금 어떻게 해줘야 될까? 깎아줘야 되겠죠? 삶이 팍팍해지니까 세금을 깎아주고 나라에서 돈은 많이 풀어줘야 돼. 가장 대표적인 게 코로나 재난지원금 시대였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각 가정에서 세금 낼 거 내고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증가하게 되거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경기는 활성화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니까 이때 이 재정 정책을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됐나? 자,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금리도 떨어지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기업이나 각 가정에서나 돈을 빌리는 게 좀 쉬워지거든. 이자 비용이 덜 나가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신용 공급이 확대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기 쉬워지고 각 가정에서는 대출한 돈으로 소비를 늘리겠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경기는 다시 활성화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경기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화량의 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돈이 흔해지는 거야, 귀해지는 거야? 돈이 흔해지는 거죠.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돼. 그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물가의 상승.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지금 확장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내용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기본 지식이었어. 여기서는 무역수지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경상수지라는 거는 수출액 빼기 수입액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예컨대 환율이 1달러 1,000원에서 1달러 2,000원으로 상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받아야 되는 물건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어.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기 전에는 달러 표시 얼마로 써둬야 되는 거죠? 10달러 맞습니까?
근데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고 나면 몇 달러만 붙이면 되는 거지? 5달러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됐나?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당연히 수출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수출액이 증가하겠지. 됐나? 자, 그리고 반대로 외국에서 10달러를 받아야 되는 물건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원화 표시 가격 얼마 붙여야 돼? 10,000원. 환율이 상승하고 나면 20,000원. 그러니까 이건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수입 판매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입량은 줄어들게 되겠지.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입액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액은 증가하고 수입액은 감소하니까 당연히 경상수지는 어떻게 된다? 계산되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내려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서 달러 하나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나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갑자기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 통화 동맹이 맺어지면 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의 실시가 힘들어지나 맞습니까? 본문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서 남는 건 뭐밖에 없어? 재정 정책밖에 없죠. 근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유명한 제조업이 뭐죠? 뭐 선박 제조업이야? 이 나라는 어떤 생각이 나? 그리스 하면 그리스 신전의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관광 국가거든. 여러분 포르투갈에서 유명한 제조업 뭔지 알고 있습니까? 스페인은 뭔지 알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나라들은 제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해도 기업의 투자 증기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렇죠? 그럼 재정 적자만 누적이 되겠죠. 게다가 통화동맹 내에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순기능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역수지 불균형이 지속이 되겠지. 그럼 생각해봐. 이 나라들은 여기서 독일, 프랑스에 대해서 수입을 많이 하겠어? 수출을 많이 하겠어? 당연히 독일과 프랑스의 물건은 수입만 많이 하겠죠. 그럼 재정 적자에다가 경상수지 적자. 그쵸? 그럼 당연히 어떤 요구를 할 수밖에 없죠. 독일, 프랑스한테. 너네 EU 유지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돈 내놔. 그게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기금 마련입니다. 자, 1문단 가보면 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사용하는 유럽 통화 동맹과 같은 통화 동맹 체제에서는 동맹국 간 거래에서 통화를 교환할 필요가 없다. 그쵸? 다 똑같은 유로화를 쓸 테니까. 우리나라도 원화가 기축 통화가 되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가능성에는 있겠죠. 자, 따라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 즉 외환 리스크가 없고 환전 수수료와 같은 통화 교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유로화는 달러화나 엔화처럼 국제 간 결제의 기본이 되는 통화인 기축 통화로서의 성격을 갖춰 나가고 있다. 기축 통화는 거래량이 많아 환율이 안정적이므로 국제 간 거래에 기축 통화를 사용하면 외환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다. 특정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나 동맹은 해당 통화를 국제 간 거래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기축 통화를 외환으로 보유해야 하는 부담이 적다. 미국은 얼마나 행복한 거야. 사실 달러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보고 국제 간 거래에서도 이 통화 동맹의 이 단일 통화가 기축 통화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따져보면 이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어떤 순기능이 없기 때문에? 통화 교환 비용이나 외환 리스크의 감소라는 순기능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겠죠? 자, 이 문단 갑시다. 자, 통화동맹 체제의 동맹국 간 노역에서는 환율 변동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당연하죠. 환율이란 건 교환 비율이니까 통화가 다르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통화가 똑같으면 교환 비율이란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자,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은 A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B국 통화의 액수로 정의가 된다.
가령 1달러와 1,000원이 교환되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1,000원이다. A국과 B국 간의 무역만 고려할 때 A국의 무역 수지가 흑자이면 끊어줍시다. 자, 인과관계 차분히 정리해보면 먼저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죠. 무역 수지가 흑자일 때. 자, 그렇게 되면 B국 통화의 가치 대비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B국 통화에 대한 A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한다. 자, 그래서 환율이 하락한다. 아까 정리했었죠? 환율의 상승은 뭐라고?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 그럼 반대로 환율의 하락은 자국 통화 가치의 상승. 이렇게 바로 돼야 돼. 여러분, 교환 비율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을 조금만 줘도 달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의 힘이 세진 거죠.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됐죠? 갑시다. 자, 이로 인해 B국에 수출된 A국 상품의 가격이 올라. 그래서 수출품 가격이 상승한다. 왜 그런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경상수지는 다시 악화되겠죠. 그러면 이 국가에서 흑자였던 경상수지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상대국 입장에선 뭐란 얘기죠? 적자였던 게 점차 개선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불균형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그죠? 근데 EU 내에서는 이런 게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는 남유럽 국가들한테 수출만 하고. 그렇죠? 남유럽 국가들, 이 돼지들은 내가 돼지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정식 명칭이야. 이 국가들은 이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이 돼 가겠지. 됐습니까? 근데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들어 보고 있으면 EU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탈퇴하지 않느냐? 그만큼 기초통화가 주는 이점이 크기 때문이겠죠. 국제 간 거래에서. 아무튼 간에 자, 3문단 갑시다. 중앙은행이 경기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한다. 통화동맹 체제에서는 동맹국들의 회의체를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그에 따라 동맹의 중앙은행이 체제 전체에 포괄적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그렇겠죠. 어떤 한 국가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네들 독단적으로 이 유로화의 발행을 늘려버려. 그러면 다른 나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만나서 회의해야 돼. 자, 이와 달리 통화 동맹 체제에 속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자국 중앙은행이 재량적으로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 포괄적 통화 정책은 각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고 장기적 계획에 따라 시행되므로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 정책이 시행되어도 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므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거의 없다. 반면 재량적 통화 정책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화량이 예상외로 대폭 증가하여 경기 부양의 효과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사회적 후생 손실이 더 큰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만 보면 니은이 기억에 비해서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죠. 마지막 단락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국가의 경기 변동이 서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성격을 경기 동조성이라고 한다. 통화동맹 체제의 동맹국 사이에 경기 동조성이 나타나면 끊어주고 그럼 상황 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경기 동조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여러분 문제는 둘 중에 언제죠? 경기 동조성이 없을 때. 예컨대 독일, 프랑스와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경기 상황이 달라. 그러면 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네 나라가 만약에 경기 침체 상황이라면 얘네들은 무슨 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싶겠어? 확장적. 그죠?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는 경기 상황이 괜찮아. 그러니까 굳이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없죠. 이 짝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독일이랑 프랑스가 찍어 누를 수 있겠죠. 야, 확장적 통화 정책 안 돼. 그럼 뭐 수단이 남은 게 뭐밖에 없어? 재정 정책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정 정책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나라 빚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됐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점 하나 그리고 이 문제점 하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야, 기금 내놔 이거라고. 됐습니까? 여러분 3번 이거 말장난인데 조세 규모를 무리하게 늘리는
여러분 밑줄 조세 규모를 늘리는. 여러분 조세 규모를 늘린다는 얘기는 말뜻을 생각해봐. 세금 많이 거둔다는 얘기야, 적게 거둔다는 얘기야? 세금을 많이 거둔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정부의 재정 적자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까? 다만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면 무역 상대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환율이 상승하면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맞는 얘기,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보기. 땡땡 통화동맹에서 발행하는 단일 통화는 기축통화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케이스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됐나? 자, 기축통화 발행국이 아니었던 갑국은 2016년 1월 5일에 땡땡 통화동맹에 가입하였다. 갑국은 2018년 이후 동맹국 1, 비동맹국 병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이다가 이를 개선하였지만 끊어주고. 여러분 이 부분에 좀 독해가 이상할 수 있는데 그 이문단 갑시다. 이문단에서 마지막 문장 가보면 그런데 통화동맹 체제의 동맹국 간 무역에서는 환율이 고려될 여지가 없으므로 무역 수지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개선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 계산이 됐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비동맹국과의 무역 수지는 훨씬 더 동맹국과의 무역 수지에 비해서 빠르게 개선이 됐겠지.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다시 봐야 돼. 통화 동맹 체제의 동맹국 간 무역에서는 환율 변동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냐면 무역 수지의 변동에는 환율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도 기여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서 개선되었지만 하는 순간 환율 말고 다른 것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밑줄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러분 여기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건 왜 확인해 줘야 돼? 뭐 따져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경기 상황을 따져봤을 때 이게 있냐 없냐 판단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어디 가보냐면 거기서 두 줄 밑에 경기가 안정적이었다. 경기 동조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됐죠? 자, 그러면 선제 1번 2016년 1월 5일 이후 각국은 비동맹국과의 교역에서는 외환 리스크를 줄일 수 없었지만 줄일 수 있습니다. 맞죠? 단일 통화가 뭐였기 때문에? 기축 통화였기 때문에. 1번 정답. 51회 제목. 그 바로 밑에 단락 같이 읽어봅시다. 한흥덕, 우세충 등은 노그녀 잔당으로서 흉악하고 간사 마음을 이어받아 구차한 말과 아첨하는 태도로 재앙 밑줄, 재앙. 이게 앞부분의 줄거리 뭐에 해당되는 거죠? 갑작스런 우레소리 맞습니까? 자, 그걸 상서롬이라고 칭하며 임금을 시험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 조각 뜬구름이 임금의 일월과 같은 밝음을 가리기는 어려웠다. 양창국이 상소가 광명정대하고 삼엄하여 재앙이 닥치자 비탈을 내리뛰는 형세여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오히려 사마귀의 팔로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하였고 반딧불의 빛으로 해와 다투려고 하였다. 이게 앞부분 줄거리에 이로 인해 위기를 느낀 탁당이 부리는 계책을 모의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쌤 A를 물어봤는데 앞부분의 줄거리를 왜 봅니까? 이게 얘 때문에 그래. 여러분 다음 회차에 등장할 인물들이 이전 회차에 등장한 인물들이야? 이전 회차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쵸? A로 묶은 부분의 마지막 단락 읽어보면 맞나? 이게 틀렸다고 이게. 그래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5번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전 회차에서 전개된 서사 내용을 요약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51회 제목 밑에 단락이 다 그 내용이거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얘하고 그 다음에 얘를 구별시켜서 이 문제로 냈다라는 건 사실 어떤 독해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거 두 개의 정어를 판별하기 위해선 어떤 정보가 필요해? 앞부분 줄거리가 필요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죠? 묶은 부분만 띡 보고 문제 빨리 풀어야지.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육모, 구모 다시 문학작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소설 두 개 있죠. 육모 때 아버지의 땅, 그리고 구모 때 윤행길, 날개 또는 수갑. 그 두 가지에서 인물의 내면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다 특정 구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를 다 깔고서 파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다고. 자, 일단 선제 1번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선제 1번. 추노 초장과 하삼 초장이니까 여기 초장과 그 다음에 여기 초장. 거기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경관을 제시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서정관리라는 건 화자를 둘러싼 외부 세계에 대해서 화자의 내면이 드러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화자의 외부를 둘러싼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자연물이란 게 등장하고 있을 텐데 자연물이란 게 등장하면 무조건 뭐가 따라 나오기 마련이죠? 감각적 이미지는 무조건 따라 나오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 중에 감각적 이미지 없는 거 있어?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라는 건 그게 시각이냐, 청각이냐, 후각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감각적 이미지 자체가 없다. 이런 식은 거의 등장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어부사시사는 강호 한정가 아니야? 그럼 당연히 화자는 자연과 속세 중에 어디 위치하고 있겠어?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겠죠. 내가 보기에는 1번은 물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맞겠다라는 심정으로 일단 바라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생각 갖고서 이해해 봅시다. 고운비가 들쬐는데 어디서? 자연에서. 물결이 기름 같다. 시각적 이미지 확인되잖아. 자, 그 다음에 마른 잎에 바람나니. 이것도 시각적 이미지. 근데 자연의 경관이죠? 봉창이 서늘하다. 촉각적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겠네. 됐나? 그럼 33번에 1번 지울 수 있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번 춘오 중장과 하삼 중장에서는 춘오 중장 자, 그 다음에 하삼 종장인데 여기에서는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의 즐길 방식을 모색하는 화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여름바람 정할 소냐 가는 대로 배 두어라 니까 화자에게는 특별한 목적지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포로 가든 남강으로 가든 흥이 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적절한 해석 아닐까? 됐습니까? 그럼 모색하고 있는 거야? 아니죠. 굳이 모색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다 흥취가 돋우어지는 그런 광경이겠지. 그래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끌어와야 돼? 얘를 읽어봐야죠. 됐나? 이것까지 고려해서 이 의미를 다시 확정해 줘야지. 그쵸? 그물을 던져두랴 낚시를 도리까 타견가에 흥이 나니 고기도 이질러다. 생각해봐. 예. 이 사람 진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물을 던질지 낚시를 놓을지 선택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구절 고려하면 무슨 뜻이라고 봐야 돼? 뭘 하든지 흥이 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33번에 선주 2번도 어떤 독해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딱 특정 구조만 뚝 떼면서 해석할 게 아니라 앞뒤 구절 그리고 작품 전체적인 맥락까지 고려해서 그 구조를 다시 바라봐 줄래? 이런 시각을 좀 요구하고 있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 다음에 3번
얘는 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추노 종장과 동 10초장에서는 추노 종장 여기. 자, 그 다음에 동 10의 초장 여기. 자, 여기에서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에서의 흥겨움과 여유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물고기 잡을 필요도 없어. 가짜 오브 늙은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게다가 와, 접으러 간다. 편히 쉼이 마땅하도다. 여유로움 느껴지나요?